궁궐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짙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붉은 단청 위로 달빛이 내려앉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혹은 알아서는 안 될 비밀들이 비로소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은밀하고도 비극적인 그날 밤의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문을 열기 전 깊은 어둠 속 진실을 함께 밝혀주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서늘한 여정의 큰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굳게 닫힌 궁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부정을 감시하려는 듯 차갑고 시린 은백색 빛이 경복궁의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금위장 한정학은 그 익숙한 달빛을 벗삼아 습관처럼 허리춤에 환도를 고쳐맸습니다. 30년을 넘게 밟아온 흙바닥이지만 궁궐의 밤 공기는 매번 살갗을 파고드는 한기가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학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운 이유는 단 하나. 야간 순찰구역의 끝자락인 지밀 근처에서 보초를 서고 있을 딸 연하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갓 입궁하여 상공들의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을 어린 딸 생각에 무뚝뚝한 무인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장님, 오늘은 북쪽 바람이 찹니다. 북관 쪽 순찰은 조금 미루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쪽은 아시다시피 기운이 영 좋지 않지 않습니까? 부하 녀석의 겁막은 목소리가 정학의 상념을 깼습니다. 허튼 소리,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해라 했다. 북관이 비어있다고는 하나 그럴수록 쥐새끼들이 숨어들기 좋은 법이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니 잔말 말고 따르거라. 정학은 짐짓 엄하게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딸에게 줄 곶감 한쪽을 품속 깊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 모퉁이만 돌면 연하가 근무하는 처소가 나옵니다. 녀석, 아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혹여나 추운 날씨에 손이 트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마자 정학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평소라면 희미하게라도 불이 밝혀져 있어야 할 처소 앞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지기 내시도 교대 근무를 서는 나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문풍지 소리만이 기괴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연하야, 거기 있느냐? 정학의 목소리가 텅 빈 마당에 공명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기어올랐습니다. 그는 횃불을 든 부하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겨 처소 입구를 비쳤습니다. 불을 더 가까이 대라. 아니, 저기 무엇이냐? 불빛이 닿은 곳, 돛돌 위에는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할 꽂힌 한 짝이 어지러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학이 딸의 입궁 선물로 주었던 붉은 댕기가 흙바닥이 지진겨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정학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연하야! 한연아! 그는 체면도 잊지 않고 처소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찻잔에 남은 차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누군가 급하게 끌려나간 듯 방석이 문지방까지 밀려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납치 혹은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제정님, 이곳을 보십시오. 뒤따라 들어온 부하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바닥에는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흙발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질질 끌고 나간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처소 뒷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조금 전 부하가 꺼리던 바로 그곳, 선대 왕 시절 원인을 알지 못하는 화재로 수십 명이 타 죽고 폐쇄된 저주받은 건물. 그곳에서부터 비릿한 피냄새와도 같은 눅눅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무렵 거대한 북관의 검은 실루엣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칠벗겨진 단청과 무너져 내린 담벼락은 달빛 아래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건물의 깊은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하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비가 간다. 정학이 깔자루를 움켜쥐며 북관의 소슬대문으로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추시오.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를 긁듯이 섬뜩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정학이 흠칫 놀라 횃불을 비추자 그림자 속에서 한 사나이가 스르르 걸어 나왔습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깊이 패인 주름, 그리고 굽은 등, 궁궐 내관들의 우두머리, 상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왕을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상선이 어째서 이 야심한 시각 버려진 북관 앞에 서 있는 것일까? 상선 영감, 영감이 왜 이곳에 있소? 비키시오. 내 딸 연아가 이 안으로 끌려간 흔적을 찾았소. 정학의 외침에도 상선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돌부처처럼 정학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돌아가시오 한내금이장. 이곳은 그대가 발을 들일 곳이 아니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사람이 사라졌소. 그것도 궁궐 안에서 내 내금이장의 딸이 깜짝같이 사라졌단 말이오. 저 안에서 불빛을 보았소.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오. 정학이 상선을 밀치려 했지만 늙은 내관의 힘은 의외로 강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상선의 뒤로 치크컴한 기림자들, 무장한 입귀사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 칼을 뽑아들고 정학을 에워쌌습니다. 내금이인 정학이 왕의 호위가 아닌 입귀사들에게 포위당하는 상황. 이것은 명백한 하급상이자 이해할 수 없는 대치였습니다. 칼을 거두시오. 이 무슨 해괴한 짓들이오. 내금이장인 나에게 칼을 겨누고도 무사할 줄 아시오. 정학의 호통에 부하들은 주춤했지만 상선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정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정학, 자네는 충직한 무관이지. 허나 때로는 보아도 못 본 척 해야 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이 구중궁궐의 곽도네. 법도? 내 자식이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의 법도 타령이오. 비키시오. 당장 저 문을 열지 않으면 내 칼이 영감의 목을 칠 수도 있어. 정학이 환도를 뽑아들자 뺑뺑하던 공기가 끊어질 듯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상선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황금색 패, 바로 어명이 담긴 교지였습니다. 어명이요. 그 한마디에 정학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어명?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 하지만 그 어명이 자신의 딸을 찾는 일을 가로막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전하께서 내 딸이 사라진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 딸이 사라진 것이 전하의 뜻이라도 한 것이요? 절규에 가까운 정학의 물음에 상선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시오. 알려고 하면 다치네. 자네도, 자네의 가문도, 그리고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자네의 딸까지도. 연아가 살아있어? 저 안에 있어? 말해주시오. 제발 살아만 있다면. 정학은 무인의 자존심도 버리고 상선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상선은 매몰차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늘 밤은 자네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잃지 않은 것이네. 날이 도면 자네 딸은 병을 얻어 출궁한 것으로 처리될 걸세. 그것이 자네가 자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끌어내라. 상선의 짧은 명령에 입귀사들이 정학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놓아라! 이거 놓지 못해! 연아야! 아비가 여기 있다! 대답 좀 해다오! 정학의 처절한 비명은 북관의 높은 담벼락을 넘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끌려가는 정학의 시선 끝에 북관의 낡은 창문 틈으로 무언가 붉은 것이 펄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까 처소에서 보았던 그것과 같은 댕기였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밖으로 흔들고 있다는 듯한 간절한 구조신호. 연하다. 분명 연하다. 하지만 정학은 점점 멀어지는 북관을 바라보며 무력하게 어둠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왕은 침묵을 강요하는지, 그리고 하필 자신의 딸이어야 했는지. 상선은 정학이 사라진 어둠을 잠시 응시하다가 굳게 닫힌 북관의 대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아서 탈이구만. 달빛이 너무 밝으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상선이 손짓하자 곁에 있던 내관이 북관 대문에 처진 금줄을 더욱 단단히 조였습니다. 으스스한 바람소리가 대문 틈을 비집고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의 신음소리처럼. 서둘러라. 동이 트기 전에 의식을 끝내야 한다. 상선의 나지막한 속삭임과 함께 북관 안쪽의 불빛이 아주 붉게 타올랐다가 이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 떠있던 달마저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며 세상은 완벽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바랜 밤, 아비의 절규는 묻혔고 딸의 흔적은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북관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왕은 무엇을 감추기 위해 충신의 딸까지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는 걸까요? 한정학은 이대로 딸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엄형을 어기고 금지된 진실을 파헤치게 될까요?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챕터를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진실을 아는 순간 당신 또한 이 위험한 밤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밤 기운이 석가래 틈새로 스며들어 살갗을 애는 듯 차가웠다. 병영의 등불은 모두 꺼졌고 간간히 들려오는 야경꾼의 탁탁거리는 딱딱이 소리만이 이 거대한 성체가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나는 자리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으나 감은 눈꺼풀 안에서는 시뻘건 불길과 딸아이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아 도저히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낮에 상관이 내린 명령은 명확했다. 북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 것. 그곳은 이미 봉쇄되었으며 수사 권한은 금군에게 넘어갔으니 일개 성문지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했다. 명령 불복종은 곧 참수형이나 다름없는 중죄였으나 지금 내게 그따위 군법이 대수랴. 연하가 사라졌다. 내 목숨보다 귀한 아이가 그 음산한 북쪽 누각 근처에서 연기처럼 증발해버렸는데 방구석에 처박혀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비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동료가 뒤척이는 소리에 잠시 숨을 멈췄다. 긴장으로 인해 심장박동이 귀 고막을 때릴 듯 요란하게 울렸다. 검은 챙기지 않았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는 이 고요한 밤의 천둥소리나 다름없을 것이기에 나는 허리춤에 짧은 단도 하나만을 챙겨들고 소리 없이 막사를 빠져나왔다. 밤 공기는 낮보다 훨씬 무거웠고 비릿한 안개가 바닥에 깔려 발목을 휘감았다. 거기 누구냐? 멀리서 순찰을 돌던 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담벼락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던졌다. 횃불에 일렁이는 불빛이 내가 방금 서 있던 자리를 훑고 지나갔다. 병사들이 지나가며 나누는 잡담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돌벽에 등을 바짝 붙인 채 짐승처럼 숨을 죽였다. 북관으로 가는 길은 평소라면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익숙한 길이었으나 오늘 밤만큼은 마치 저승으로 향하는 입구처럼 낯설고 두려웠다. 북관은 성내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평소에도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지만 오늘 밤은 유독 더 기이한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침묵. 그것은 마치 포식자가 주변의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기 직전에 내뿜는 살기 어린 고요와 닮아 있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발뒤꿈치를 들고 진흙이 깔린 화단 쪽으로 방향을 틀어 북관의 외벽으로 접근했다. 달빛이 구름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그 희미한 빛에 의지해 나는 북관의 높은 돌벽 아래를 살폈다. 낮에 금군들이 대충 훑고 지나간 자리는 우수선했지만 그들은 북관의 정문과 내부만 신경 썼지 이 뒤쪽의 덤불숲까지는 세심히 살피지 않은 듯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듯이 훑었다. 젖은 흙 냄새와 섞여 희미하게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단순히 늪지대의 냄새가 아니었다. 전장을 누비며 수없이 맡아본 쇳 냄새가 섞인 붉은 액체의 냄새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작은 부싯돌을 꺼냈다. 불을 크게 피울 수는 없었기에 아주 잠시 불꽃을 일으켜 바닥을 확인해야 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미약한 불꽃이 튀었다. 그 짧은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짓이겨진 잡초 위에 떨어진 작은 천조각이었다. 이건! 나는 황급히 그 천조각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축축하고 끈적했다.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쏟아지자 내 손에 들린 물건의 정체가 명확해졌다. 그것은 연하가 저고리 소매 끝에 즐겨 달고 다니던 자수장식이었다. 붉은색 실로 꼼꼼하게 수놓은 나비 모양. 내 생일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며칠 밤을 세워가며 만들었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그 나비였다. 하지만 지금 그 나비는 처참하게 찢겨 있었다. 나비의 한쪽 날개는 뜯겨나갔고 남은 부분은 검붉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핏자국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삼키기 위해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연아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이 피가 내 딸의 것인가 아니면 놈들의 것인가. 전자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후자라면 내 딸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는 증거였다. 어느 쪽이든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매 한 가지였다. 나는 피 묻은 자수 조각을 품속 깊이 심장과 가장 가까운 것에 찔러 넣었다. 차가운 피의 온도가 가슴을 파고들며 정신을 번뜩 들게 했다. 슬퍼할 때가 아니다. 흔적이 여기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 놈이 혹은 놈들이 이곳을 통해 이동했다는 뜻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천조각이 발견된 지점의 바로 위 북관의 돌벽을 올려다보았다. 높이는 대략 2장 남짓. 일반적인 장정이라면 도구 없이는 오르기 힘든 높이였다. 하지만 벽면을 자세히 살피던 내 눈이 크게 뜨였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화강암 벽면에 기괴한 흉터들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벽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다. 손끝이 거친 돌 표면을 타고 흐르다가 깊이 파인 홈에 걸렸다. 이건 칼자국이 아니야. 그것은 긁힌 자국이었다. 하지만 그 깊이와 폭이 상식을 벗어난 기지였다. 단단한 화강암을 마치 두부처럼 파고든 세 줄기, 아니 네 줄기의 선명한 홈. 손가락 2마디가 들어갈 정도로 깊이 파인 그 홈은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가 벽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때 생긴 흔적이었다. 나는 전율했다. 인간의 힘으로 혹은 인간이 만든 쇠붙이로 이런 자국을 남기려면 엄청난 힘과 경조한 기술이 필요했다. 망치와 정을 들고 내리쳐도 이렇게 매끄럽게 돌을 파낼 수는 없었다. 나는 홈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홈의 단면은 거칠지 않고 매끄러웠다. 마치 엄청난 열이나 압력 혹은 상상을 초월하는 예리함이 순식간에 훑고 지나간 듯했다. 호랑이, 곰? 아니 말도 안 돼! 산짐승의 발톱 자국이라고 하기엔 그 간격이 너무 넓고 깊이가 일정했다. 곰의 발톱이라 해도 바위를 이렇게 깊이 파낼 수는 없다. 게다가 흔적은 지면에서 시작해 윅지크로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짐승이 벽을 탄다고? 그것도 이 매끄러운 수직벽을?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이것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짐승의 소행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인간의 짓이라기엔 너무나 야수적이고 파괴적이었다. 그때 벽의 틈 사이에 끼어있는 무언가가 반짝였다. 나는 단도 끝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끄집어냈다. 손톱만한 크기의 파편이었다. 뼈 조각 같기도 하고 부러진 쇠붙이 같기도 한 그 파편은 검은색을 띠고 있었는데 달빛에 비추자 기분 나쁜 보라색 광택이 감돌았다. 발톱인가? 돌벽을 파내면서 부러진 발톱 조각인 듯했다. 그것은 강철보다 단단했고 얼짱처럼 차가웠다. 이것을 가진 존재가 내 딸을 데려갔다. 찢겨진 자수 조각, 벽에 남겨진 기이한 발톱 자국, 그리고 이 검은 파편. 모든 증거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연하를 납치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혹은 사람의 탈을 찐 몬스터거나. 나는 벽에 귀를 대보았다. 벽 너머 북관 안쪽에서 미세한 기척이라도 느껴질까 싶어서였다. 차가운 냉기가 뺨을 찔렀다. 벽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직감이 말했다. 저 안쪽에 혹은 이 흔적이 이어진 어딘가에 그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고. 기다려라 연아야. 아비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게 귀신이든 짐승이든 내 손으로 반드시 찢어발겨주마. 다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뜨거운 숨이 되어 흩어졌다. 나는 다시 한번 바닥을 훑었다. 발톱 자국 아래 짓이겨진 잡초 사이로 희미하게 이어진 핏방울들이 보였다. 핏자국은 벽을 타고 넘은 것이 아니라 벽을 따라 북쪽 숲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벽의 흔적은 놈이 과시듯 남긴 것이거나 혹은 벽을 넘으려다 실패하고 방향을 튼 흔적이었을 수 있다. 나는 몸을 낮추고 핏방울이 이끄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북쪽 숲은 금지된 숲이라 불리며 병사들조차 출입을 꺼려하는 곳이었다. 빽빽하게 들어찬 침엽수들이 달빛조차 가려버리는 그곳은 낮에도 어두침침하여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핏자국은 정확히 그 어둠의 아가리를 향해 이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바뀌었다. 북쪽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썩은 낙엽 냄새와 함께 비릿한 쇳냄새가 더욱 짙게 실려왔다. 내 몸의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사냥꾼의 본능적인 긴장이었다. 나는 품속 자수 조각을 다시 한번 꽉 쥐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축축하게 내게 멈추지 말라고 소리쳤다. 상관의 명령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어우래다. 설령 이 길의 끝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구냐?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내 위치가 발각된 것은 아니었다. 소리는 북관의 정문 쪽에서 내가 처음에 우회했던 곳에서 들려왔다. 횃불들이 요란하게 움직이며 병사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정적을 깼다. 저기 뭐가 있다! 잡으라! 순찰대가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들이 쫓는 것이 연하를 데려간 그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침입자인지는 알 수 없었다. 소란을 틈타 나는 숲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겼다. 지금 저들에게 발각되어 끌려간다면 연하를 찾을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다. 나는 돌벽을 등지고 숲을 향해 한 발짝 더 내디뎠다. 그때였다. 등 뒤의 돌벽 위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사그락, 돌가루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발 안에 날린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벽의 꼭대기에 앉아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나 날 법한 소리였다. 온몸에 털이 쭈뼛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가 방금 조사했던 그 벽의 위쪽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찰나였다. 벽의 꼭대기,
기와지붕의 끝자락에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역광이라 형체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비율이 아니었다. 지나치게 긴 어팔이 무릎 아래까지 늘어져 있었고 등은 기형적으로 굽어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점이 레그가 불타올랐다. 놈의 눈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놈은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내가 자신의 흔적을 찾아내는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놈이 입을 벌리자 화얀 입김과 함께 그르렁거리는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비웃음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했다. 나는 단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자세를 낮추었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다. 저 놈이 연하를 알고 있을 것이다. 저 놈의 발톱에 내 딸의 피가 묻어 있을지도 모른다. 내려와라. 나는 놈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지막히 뇌가었다. 내려와서 내 목을 노려봐. 내 놈의 배를 갈라 그 안을 확인해 줄 테니까. 괴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레그 안광만을 번뜩이며 나를 응시하고만 있었다. 팽팽한 대치 상태.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 멀리 병사들의 고함 소리는 이제 아득하게만 들렸다. 오직 나와 저 괴물 그리고 우리 사이에 흐르는 살기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밤비가 썩어가는 초가지붕 위를 맹렬히 두드렸다. 성문 밖 인적조차 드문 야산 기슭에 위태롭게 매달린 오두막은 금방이라도 폭풍 우에 휩쓸려 내려갈 듯 삐걱거렸다. 젖은 흙냄새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사내는 옷자락에 묻은 진흙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문 앞에 섰다. 문풍지는 찢어져 펄럭거렸고 그 틈새로 흘러나오는 것은 희미한 기름 냄새와 죽음처럼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빗물에 젖은 나무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여십시오.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소리만이 대답 대신 윙윙거렸다.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문짝이 부서져라 세게 두드렸다.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권례의 기록이 당신이 이곳에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소.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부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무엇인가 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빗장이 풀리는 둔탁한 소음이 났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좁고 어두운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다. 방 한가운데 놓인 깨진 사기 그릇 위로 위태롭게 타오르는 등불 하나가 전부였다. 그 불빛 아래 마치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껍질 같은 피부를 가진 노파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백내장으로 하얗게 흐려져 있었으나 낯선 방문자를 향한 경계심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누구요? 이 늙은이에게 볼 일이란 게 있을 리 없는데. 사내는 젖은 신발을 신은 채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천장이 낮아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그는 등불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다. 30년 전 대전의 지밀상궁이었던 분을 찾으러 왔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생존자라는 것도 알고 왔으니 시침이 뗄 생각은 마십시오. 노파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앙상한 손가락이 낡은 이불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그저 밭이나 매며 사는 늙은이일 뿐이요. 거리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거짓말 마십시오. 내금이 일지에는 당신이 출궁하던 날의 기록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의원 처방전에는 당신의 이름이 남아있더군요. 그날 밤 중전 마마의 산실청에 들었던 궁녀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제 발로 걸어나간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노파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마치 사내가 아니라 사내의 뒤에 서 있는 어떤 거대한 어둠을 보는 듯했다. 돌아가시오. 제발 돌아가시오. 그날의 일은 입에 담아서도 기억해서도 안 되는 것이오. 알려고 드는 순간 당신도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게야. 저주라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궐안에서 밤마다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갈기갈기 찢겨 죽은 시체들, 그 모든 것이 30년 전 그날 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당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사내는 노파의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그의 절박한 눈빛이 노파의 흐릿한 동공을 파고들었다. 노파는 한참 동안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30년간 묵혀온 공포와 죄책감이 썩은 내처럼 배어나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지. 오늘처럼 말이오. 노파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 소리가 났다. 그녀는 허공을 응시하며 과거의 악몽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산실청은 피비린내가 진동했소. 보통의 해산과는 달랐소. 중전 마마의 비명은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아니었지. 의관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당황해했고 산파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소.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랐지만 배는 만삭보다 더 거대하게 부풀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이는 태어났습니까? 사내가 재촉했다. 노파는 몸서리를 치며 말을 이었다. 태어났지. 하지만 그것은 울지 않았소. 갓난아기가 을에 터뜨려야 할 고고성 대신 그 작은 입에서 흘러나온 건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였소.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나는 보았소. 핏덩이의 몸을. 노파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찾으려 했지만 헛손질만 할 뿐이었다. 사내는 말없이 물그릇을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노파는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의 피부가 아니었소. 등줄깃하고 검붉은 비늘 같은 것이 돋아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갓난아기의 손톱이 대신 날카로운 뼈가 자라 있었지. 무엇보다 끔찍한 건 그 눈이었소. 칠흑같이 검은 눈동자, 흰자위 하나 없이 시커먼 구멍 같은 눈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 사내는 마른 침을 삼켰다. 괴담으로만 떠돌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눈앞에 노파가 묘사하는 공포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유모가 젖을 물리기 위해 아이를 안았을 때였지. 그 괴물은 젖을 물지 않았어. 순간이었어. 딱 하는 비명과 함께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그녀의 가슴에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지. 그 작은 입이 유모의 살점을 물어뜯어 삼킨 게야. 젖이 아니라 날것의 피와 살을 원했던 거지.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했다. 사내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공식 기록에는 사산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죽이다니. 감히 누구의 핏줄인데 죽일 수 있었겠소. 왕의 씨앗이었고 적통 대군이었소. 비록 저주받은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전하께서는 차마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셨지. 대신 없는 존재로 만드셨소. 산실청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함구령이 내려졌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이 끊어진 것으로 위장되어 기록되었소. 그날 밤 산실청에서 나온 시체는 아이가 아니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은 유모였지. 그럼 그 아이는, 그 괴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노파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창호지 문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후원 깊은 곳,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전각, 지도에도 그려지지 않은 지하 감옥으로 옮겨졌어. 쇠로 만든 족쇄를 채우고 햇볕 한 줌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가뒀지. 내가 그 아이를 안고 그곳까지 갔어. 내 품에서 꼼지락거리며 입맛을 다시던 그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씻겨지질 않아. 그게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까? 30년 동안 그곳에서?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인간의 수명이나 섭리와는 무관한 존재여. 가끔 바람결리로 들려오는 소문으로만 들었어. 지하 감옥에 짐승의 뼈가 산처럼 쌓여간다고. 처음에는 닭이나 개를 던져주었겠지. 하지만 그것이 자라나면서 더 큰 먹이를 원했을 기야. 더 신선하고 더 붉은 것을. 사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최근 권례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 짐승에게 물려 뜯긴 참혹하게 훼손된 시체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봉인되었던 괴물이 깨어난 것이다. 아니, 누군가 그 봉인을 풀었거나 괴물 스스로 족쇄를 끊어낸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그 장소, 정확히 어딥니까? 노파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돼! 거길 가면 즉소! 그 아이는 이제 갓난아기가 아니여! 3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증오와 훔주림만 키워온 악이여! 게다가 그 존재를 지키는 자들이 있어. 왕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할 그림잘 말이여.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내가 멈추지 않으면 도성은 피바다가 될 겁니다. 위치를 말씀하십시오. 사내는 노파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노파는 흐느끼며 웅얼거렸다. 금원의 녹조 끝, 벼락 맞은 고목 주위에 가려진 낡은 우물이 있어. 물이 마른 지 오래된 그 우물이 바로 입구요. 하지만 명심하시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제 발로 지옥 아가미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어. 원하던 답을 얻은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지만 이내 중심을 잡았다. 밖에선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안전한 곳으로 모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내가 문을 열고 나가자 노파가 다급하게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을장처럼 차가웠다. 조심하시오. 그것은 피냄새를 맡소. 당신이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것은 당신을 더 쉽게 찾을 게야. 그리고 놈의 눈을 보지 마시오. 그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먹히고 말 것이니. 사내는 노파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어 들어왔다. 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는 빛 속으로 걸어나갔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노파는 다시금 웅크리고 말았다. 다 틀렸어. 봉인이 풀렸어. 이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
노파의 날주명은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사내는 진흙탕길을 달리며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다. 금원의 녹족, 마른 우물, 그리고 잊혀진 왕자. 빗물이 벽을 때렸지만 그가 느끼는 한기는 빗물 때문이 아니었다. 30년 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갇혀야 했던 그 존재가 이제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어둠 밖으로 기어나왔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오두막은 다시 어둠과 침묵 속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숲속 어딘가에서 빗소리를 뚫고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 같기도 하고 버려진 아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사내가 떠난 방향을 향해 숲의 나무들이 공포에 질린 듯 바스락거렸다. 사내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린 검을 꽉 쥐었다. 그가 향하는 곳에는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빨을 드러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사냥꾼이 아니었다. 거대한 덫을 향해 걸어가는 미끼였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오늘 밤 내리는 비는 빗물이 아니라 핏물이 되어 도성을 뒤덮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궁궐의 기와지붕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금은밤. 세상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으나 그 정막은 평화가 아닌 숨막히는 긴장의 전조였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처마 끝 풍경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솔라군들의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타며 담장 너머로 멀어져 갔다.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사내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이 고요를 깨뜨릴까 두려워 숨조차 가늘게 내쉬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다. 기척을 죽이는 법을 익힌 지 오래였으나 오늘 밤 그가 발을 들인 곳은 단순한 담장이 아니었다. 조선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고 보관되는 곳, 왕명출납의 심장부인 승정원이었다. 이곳이다. 물러설 곳은 없어. 자신을 다독이는 낮은 읍조림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승정원 서리들에 드나드는 좁은 뒷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온 기름을 틈새에 흘려넣었다.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묵직한 먹향기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수백 년간 쌓여온 시간의 무게였다. 내부는 밖보다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문을 닫고 잠시 멈춰섰다. 어둠에 눈이 있기를 기다려야 했다. 서가마다 빼곡히 꽂힌 책들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갈비뼈처럼 보였다. 저 수많은 책 속에 진실이 숨어 있거나 혹은 영원히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서두르지 마라. 놈들이 원하는 건 내가 실수하는 것이니. 사내는 품 안에서 작은 인광석을 꺼냈다. 미약하지만 푸르스름한 빛이 손바닥 위에서 피어올랐다. 그 빛은 사방을 밝히기엔 부족했으나 책 등에 적힌 연도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서가 사이를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바닥에 나무 판자가 삐걱거릴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승정원 일기, 왕의 모든 언행과 정사를 기록한 사초. 왕조차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는 그 금단의 기록 앞에 그가 서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거친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책 등을 훑어내려갔다. 선대왕의 재위 시절, 그리고 지금의 왕이 즉위하기 전 그 문제의 그 해. 궁궐 안에서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 금기시된 해였다. 손끝이 떨려왔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만약 그곳에 아무런 기록도 없다면, 혹은 기록이 너무나 완벽하다면 그는 길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민현. 입술을 달싹이며 연도를 되뇌던 그의 손이 마침내 한 책에서 멈췄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다른 책들과 달리 유독 그 책의 모서리는 미세하게 닳아있었다. 누군가 최근에 손을 댔다는 증거였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흉곽을 때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뽑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다. 찾았다. 그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인광석을 책 가까이 댔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까봐 그는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해 조심스럽게 종이를 넘겼다. 1월, 2월, 3월. 봄의 기록들은 평온했다. 왕의 거동, 경연의 내용, 지방에서 올라온 상소문들.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태평성대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글자의 내용이 아니라 종이의 결을 쫓고 있었다. 그가 찾던 달, 5월의 기록에 다다랐을 때였다. 이건 손가락이 종이의 이음새를 더듬었다. 미세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한 이화렴이 있었다.
조선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승정원 일기의 종이는 그 질과 두께가 윤길하게 유명했다. 하지만 5월 15일 그 날짜가 적힌 페이지의 종이는 앞장보다 아주 조금 미세하게 더 얇았다. 그리고 종이의 색깔 역시 세월에 바랜 누런빛이 묘하게 겉돌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찬물이나 훈연을 입힌 듯한 부자연스러운 얼룩이 맺혀 있었다. 그는 숨을 멈추고 페이지의 안쪽 재본된 실이 묶인 부분을 들여다보았다. 인광석의 희미한 불빛 아래 잔혹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원래 있어야 할 종이가 뜯겨나간 거친 자국이 재본실 안쪽에 톱니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종이가 덧대어 교묘하게 풀칠되어 있었다. 찢어냈군. 감히 사초를. 분노와 전율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훼손이 아니었다. 역사를 난도질한 흔적이었다. 찢겨나간 자리에 붙은 새로운 페이지에는 정갈한 필체로 그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5월 15일 맑음. 왕께서 후원에 드시어 꽃을 감상하시고 신료들과 씨를 읊으셨다. 별다른 일은 없었다. 거짓말. 그는 나집하게 씹어뱉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고 했다. 늙은 상궁의 증언이 뇌리를 스쳤다.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에 중궁전에서 들려오던 비명과 아기 울음소리. 그러나 이 기록은 그날을 화창한 봄날로 평화로운 하루로 둔갑시켜 놓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덧대어진 페이지에 먹글씨를 쓸어 놓았다. 먹이 종이에 스며든 깊이가 달랐다. 앞뒤 페이지의 글씨는 수십 년간 세월 동안 종이 섬유 깊숙이 침착되어 번짐이 부드러웠는데 이 페이지의 먹은 아직 종이 위에 떠 있는 듯 생결했다. 게다가 필체는 흉내내려 애쓴 기색이 역격했지만 회계 끝맺음이 미세하게 떨려 있었다. 쓰는 자도 두려웠던 것이다. 역사를 조작한다는 공포가 붓끝에 묻어 있었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았더냐. 붓한 자루로 사람을 지우고 천륜을 끊어내려 하더니. 그는 찢겨나간 자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원래의 페이지는 거칠게 뜯겨나갔다. 아마도 누군가 급박하게 혹은 분노에 차서 찢어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급조된 거짓된 역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었다. 명백한 은폐이자 조직적인 조작이었다. 지금 왕좌에 앉아있는 이의 형, 선대왕의 장작에 태어났다는 그 기록. 그것이 통치로 드러내어졌다.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나라의 공식적인 기억 속에서 말살되어 온 것이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의 신경을 긁었다.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바람소리일 거다.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는 곳인데 무슨. 술라군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접근했다. 그는 황급히 인광석의 빛을 감추고 책을 덮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눈쳤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갔다. 증거는 확보했다. 아니,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멀쩡한 사초가 훼손되고 조작되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이 존재한다는 방증이었다. 그는 책을 원래 자리에 꽂아 넣었다. 손끝에 남은 낡은 종이의 질감이 마치 억울하게 지워진 이의 절규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 서서 그는 서가를 노려보았다. 침묵하고 있는 수만 권의 책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저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섞여 있을까. 승정원 일기라는 권위 뒤에 숨어 권력자들의 입맛대로 난도질당한 진실이 얼마나 더 많을까. 기다리십시오. 지워진 당신의 이름을 내가 반드시 다시 써놓을 테니. 그는 어둠을 향해 소리 없는 맹세를 던졌다. 솔라군의 발자국이 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다. 지금이 기회였다. 그는 다시 한번 그림자가 되었다. 들어올 때보다 나가는 발걸음이 훨씬 더 무거웠다. 그의 어깨 위에는 이제 단순한 의욕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 확신이 얹혀 있었다. 뒷문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폐부 깊은 곳까지 서늘함이 차올랐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여전히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달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 부추로 달을 지우려 해도 달은 사라지지 않는다. 페이지를 찢어낼 순 있어도 흘러간 시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범이다. 복면 속에서 그의 눈빛이 형령이 빛났다. 승정원의 높은 담장을 넘어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는 그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찢겨진 페이지 틈새, 엉성하게 발라진 풀자국, 떨리는 분놀림으로 적힌 거짓된 문장들, 그 모든 잔상들이 그의 뇌리에 화인처럼 찍혀 있었다. 이제 그는 추측하는 자가 아니었다. 목격자였다. 그리고 그 목격의 대가는 피바람일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밤바람이 거세졌다. 궁궐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 위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무거운 침묵을 지키며 내려앉았다. 새벽이 오기 전까진 아직 멀었고 그가 가야 할 길은 밤보다 더 어두웠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찢겨진 페이지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니까. 돌 계단을 밟는 발소리가 지하의 정막을 깨트리며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발목을 감아올라 전신을 휘감았다. 북관의 지하, 세상에 빛이 닿지 않는 이곳은 단순히 어두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검은 짐승의 뱃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듯한 끈적하고 불길한 압박감이었다. 손에 든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좁은 시야를 밝혔다. 불빛이 닿는 곳마다 이끼 낀 벽면이 드러났고 그 위로 정체 모를 액체가 검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코끝을 찌르던 악취는 계단을 내려갈수록 더욱 짙어졌다. 그것은 오래된 곰팡이내나 짐승의 누린내가 아니었다. 쇠가 녹슬 때 나는 비릿함, 그리고 무언가 썩어 문드러지는 달큰하고 역겨운 냄새. 수없이 많은 현장을 누비며 시체를 보아왔던 감각이 본능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피냄새였다. 아주 오래전부터 층층이 쌓여 굳어버린, 그리고 갓 흘러나온 서열의 냄새가 뒤섞인 죽음의 향기였다.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바닥에 배어나온 식은땀 때문에 가죽끈이 미끄러웠다.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폐부로 들어오는 공기 자체가 오염된 듯 숨을 쉴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자 좁았던 통로가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공동으로 이어졌다. 바닥은 질척거렸다. 진흙이라기보다는 오물과 핏물이 섞여 만들어진 늪 같았다. 발을 뗄 때마다 쩍 하고 달라붙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호롱불을 높이 치켜들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공간의 실체가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듯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다. 바닥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찢겨나간 비단 치마폭, 붉은색과 푸른색이 뒤섞인 저고리의 조각들. 그것은 궁녀들이 입는 예복이었다. 흙탕물에 절어 본래의 색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곳곳에 수놓인 문양은 분명 권래 여인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공포의 실체는 옷가지가 아니었다. 그 옷가지들 사이로 하얗게 빛나는 것들, 짐승이 먹다 남은 뼈다귀처럼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그것들은 사람의 뼈였다. 두개골의 텅 빈 눈구멍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살점이 뜯겨나간 팔다리뼈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사라진 궁녀들, 소문으로만 떠돌던 밤마다 하나둘씩 사라져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던 그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다. 아니, 있었던 흔적만이 처참하게 남아있었다. 누구냐?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떨려 나왔다. 허공을 향해 던진 질문이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메아리뿐이었다. 아니, 메아리만이 아니었다. 저편,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으득, 으드득. 무언가 단단한 것을 씹어 부수는 소리, 쩝쩝거리는 젖은 소리. 짐승이 먹이를 탐할 때 내는 그 원초적인 소음이 적막한 공간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공포가 다리를 붙잡았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억지로 몸을 움직이게 했다. 불빛이 조금씩 앞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구석진 곳, 돌무더기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형체가 있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기괴한 모습이었다. 엉겨붙은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고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등은 굽어 있었다. 놈은 양손으로 무언가를 쥐고 닥치는 대로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놈의 손에 들린 것은 갓 뜯어낸 듯한 붉은 살점이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놈은 탐욕스럽게 씹어 삼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호롱불의 빛이 놈의 등을 비추자 놈이 걸치고 있는 의복의 문양이 눈에 들어왔다. 숨이 턱 막혔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다. 놈을 감싸고 있는 것은 넝마처럼 찢겨지고 오물에 절어 있었지만 분명 붉은 비단이었다. 그리고 그 등판에 수놓인 금실의 자수, 진흙과 핏물에 가려져 있어도 그 형상은 또렷했다. 발톱 5개를 가진 용, 오조룡. 이것은 왕의 옷이었다. 조선의 국왕만이 입을 수 있는 골룡뿔았다. 머릿속이 화얗게 변해버리는 것 같았다. 어째서 괴물이 왕의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 어째서 왕의 옷을 입은 자가 이곳에서 인욕을 탐하고 있는가? 혼란과 공포가 뒤섞여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것인지 놈의 움직임이 멈췄다. 씹던 무 입을 멈추고 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그것은 인간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눈은 초점을 잃어 채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붉은 피가 범벅이 되어 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피부는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그 위로 검버섯과 흉터가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 흉측한 몰골 속에서도 어딘가 낯익은 윤곽이 보였다. 선대왕과 닮은 이목구비, 고귀한 혈통에게서만 느껴지는 기품이 기괴하게 비틀려 남아있는 얼굴. 설마 입 밖으로 탄식이 새어나왔다. 소문으로만 듣던, 아니 존재 자체가 지워졌던 그 이름. 왕의 숨겨진 형제. 태어나자마자 저주받은 아이라 불려 북관 깊숙한 곳에 유폐되었던 왕자. 그가 살아있었다. 아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육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지하 감옥에서 궁녀들의 살과 피를 먹으며 괴물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놈, 아니 그 존재가 일어섰다. 골룡포 자락이 바닥에 끌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넉마가 된 랩노랭 용포 사이로 드러난 놈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길게 자라 있었고 그 끝엔 검붉은 핏자국이 굳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성이나 지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굶주림과 살이만이 자득했다. 그 옷을 벗어라!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었다. 왕실의 권위가, 그 고귀한 상징이 이토록 추악한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골룡뽀는 이 나라의 근본이자 하늘을 대리하는 자의 성로운 의복이다. 그것이 인욕을 씹어먹는 괴물의 몸에 걸쳐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신성 모독이자 이 나라가 병들었다는 증거였다. 괴물이 대답하지 않고 짐승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목을 떼 짜올렸다. 그의 시선은 내 손에 들린 칼이 아니라 내 목덜미의 혈관을 향해 고정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는 나를 침입자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또 다른 신선한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다. 발밑에 밟히는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자극되었는지 괴물이 자세를 낮췄다. 골룡뽀의 소매가 펄럭이며 썩은 내를 풍겼다. 나는 칼끝을 겨누고 뒤로 걸었지만 뒤는 막혀 있었다. 놈과 나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걸음. 팽팽한 긴장감이 지하 공간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 호롱불이 심하게 흔들리며 그림자가 춤을 추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용의 자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전하의 형제시란 말입니까? 나의 물음은 허공에 흩어졌다. 괴물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인간의 말을 이해하려는 몸짓인지 아니면 먹이를 어떻게 요리할지 고민하는 짐승의 본능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입이 벌어졌다. 누런 이빨 사이로 아직 삼키지 못한 살점이 보였다. 뭐니? 갈라지고 찢어지는 내 부터 목소리. 성대가 다 망가져 쇳소리가 섞인 괴기한 발음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말이었다. 어머니. 괴물은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이 끔찍한 지옥 속에서 수많은 여인을 잡아먹으면서도 그는 어미를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가 뜯어먹고 있는 궁녀들, 그 여인들에게서 그는 어머니의 형상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일까? 연민과 공포, 혐오와 경악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내 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왕의 핏줄을 타고나되 괴물로 길러진 왕실의 가장 추악한 비밀 그 자체였다. 그는 골룡뽀를 입은 재앙이었다. 괴물이 바닥을 박차고 튀어올랐다.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다. 어둠을 가르고 날아오는 붉은 형상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나는 반사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챙강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칼날이 놈의 손톱과 부딪혀 튕겨나갔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듯한 충격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다. 손톱이 아니었다. 놈의 손가락은 오랜 시간 굳은 살과 뼈가 뒤틀려 마치 흉기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벌려 했지만 바닥에 진흙이 발목을 잡았다. 휘청거리는 사이 놈이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놈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옷감이 찢겨지고 살갗이 쓰라랐다. 놈이 착지하며 낸 쿵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놈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앉아있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피 묻은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배가 고파. 놈이 웅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아이의 투정 같기도 하고 악귀의 저주 같기도 했다. 골룡보의 금실 자수가 놈의 움직임에 따라 번들거렸다. 고귀함과 흉측함의 공존, 그 모순된 광경이 나를 더욱 미치게 했다. 이곳이 내 놈의 식탁이었구나. 나는 이를 악물며 다시 칼을 고쳐잡았다. 호롱불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흔들리는 불빛이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용과 작은 인간이 대치하는 형상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다. 인간의 탈을 입은 괴물과 그 괴물을 처단해야 하는 인간. 주변에 널린 뼈무더기가 다시금 눈에 들어왔다. 저들 중 누군가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누이였을 것이다. 궐에 들어와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던 그네들이 이 어둡고 축축한 지하에서 왕의 형제라는 괴물의 먹이가 되어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분노가 차올랐다. 공포를 덮을 만큼 뜨거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권력이 만들어낸 가장 추악한 죄악이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 거친 숨소리가 밤의 정막을 찢어발겼다. 쇠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파열음, 그리고 짐승이라기엔 너무나 인간적인 기이한 비명소리가 산자락을 휘감았다. 내 손에 들린 검은 이미 본래의 빛을 잃고 검붉은 선열로 뒤덮여 있었다. 팔목이 끊어질 듯 저려왔고 폐부는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눈앞에 있는 저것은 내 딸을 삼킨 지옥이자 내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업보였다. 놈의 날카로운 발톱이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놈의 눈동자에서 언뜻 비치는 기이한 슬픔이었다. 도대체 왜 내 딸이었느냐? 절규와 함께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검을 내리꽂았다. 놈의 가죽을 뚫고 근육을 지나 마침내 심장에 닿는 서늘한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다. 거대한 짐승의 몸뚱이가 경련하듯 떨리더니 이내 무거운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놈의 입에서 쿨럭이며 쏟아진 검은 피가 내 발치를 적셨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승리의 희열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밤바람만이 땀에 젖은 내 등을 식힐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놈의 배를 갈랐다. 그 속에서 찾아낸 것은 핏덩이와 섞인 내 딸이 지니고 있던 작은 놀이개 하나뿐이었다. 입 밖으로 터져나온 것은 말이 되지 못한 짐승의 울음소리였다. 나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그 작은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오직 절망만이 나를 감싸 안았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수많은 횃불이 어둠을 밀어내며 다가왔다. 말바굽 소리가 지면을 울렸고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러서라. 그 목소리에 섞인 묘한 떨림을 감지한 나는 고개를 돌렸다. 횃불의 붉은 빛 아래 화려한 골룡포를 입은 사내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다. 금상이었다. 이 나라의 지존이 어찌하여 이 흉흉한 살육의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것인가. 호위무사들이 나를 향해 창끝을 겨누었지만 왕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죽어있는 짐승의 시체 앞으로 다가왔다. 왕은 더러운 피가 묻는 것도 개의치 않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하얀 손이 짐승의 거친 털을 쓰다듬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천하를 호령하려는 왕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짐승의 뺨을 적셨다. 형님, 결국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형님? 내 귀를 의심했다. 왕의 입에서 나온 그 호칭은 내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금 내 칼에 죽은 이 괴물이 선왕이란 말인가? 역병으로 급사를 맞았다던, 그리하여 지금의 왕에게 보위를 물려주고 사라졌다던 그 선왕이 밤마다 백성을 도륙하는 괴물이었다는 것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왕실의 저주가 끝내 형님을 잡아먹고 말았군요. 이 추악한 몰골이 되어 백성의 피를 탐하다가 결국 충신의 칼에 생을 마감하시다니. 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젖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표정은 슬픔에서 점차 서늘한 결의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연민을 지우고 권력자로서의 냉혹함을 가면처럼 뒤집어 쓰는 과정이었다. 자네가 죽인 것은 괴물이 아니다. 그리고 자네는 오늘 밤 이곳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전하, 하오나, 제 딸이 저 괴물에게 희생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제 아이의 시신이라도 수습하여 묻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왕의 명령은 단호하고 차가웠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왕의 피가 흐르는 자가 괴물이 되어 백성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이 퍼지면 민심은 요동치고 영모의 명분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설령 그것이 형님의 시신을 태우고 자네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하, 어찌하여 제게 이런 가혹한... 이것이 자네가 짊어져야 할 충이다. 자네의 딸도 저 짐승의 시체도 이곳에 있었던 모든 흔적을 태워 없애라. 뼈 한 조각, 피 한 방울도 남겨선 안 된다. 그것이 자네가 살고 자네의 가문이 사는 길이다. 왕은 뒤를 돌아 호위 무사들에게 손짓했다. 무사들이 기름통과 장작을 가져와 짐승의 시체 위에 쌓기 시작했다. 나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수많은 칼날이 내 목을 겨누었다. 나는 바닥을 기어가 딸의 유일한 흔적인 놀이개를 움켜쥐었다. 이것마저 빼앗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왕의 시선이 내 손에 머물렀다. 그것 또한 태워라. 전하, 이것만은, 제발 이것만은... 그 아이의 흔적이 남는다면 사람들은 아이가 왜 죽었는지 물을 것이다. 의문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진실을 파헤치려 들 것이다. 완벽한 침묵만이 왕실을 보존할 수 있다. 태워라. 지금 당장.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장작더미 위로 던졌다. 내 심장을 뜯어내 불 속에 던지는 것과 같았다. 곧이어 횃불이 던져졌고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로 치솟았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짐승의 형체와 내 딸의 흔적이 뒤섞여 한 줌의 재로 변해갔다. 역겨운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나는 코를 막을 수도 없고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불길이 춤을 출 때마다 딸아이의 웃는 얼굴이, 울부짖는 얼굴이 불꽃 속에 나타나길 사라지길 반복했다. 왕은 그 불길을 등지고 서서 나직히 읊어졌다. 오늘 밤 역사는 침묵할 것이다. 그리고 자네는 그 침묵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죽는 날까지 입을 다물라. 그것이 자네가 이 나라에 바칠 마지막 충성이니라. 왕과 무리들이 떠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불타는 장작 앞에 서 있었다. 불은 꺼질 줄 모르고 타올랐고 내 영혼도 함께 타들어갔다. 새벽이 밝아오고 남은 것은 하얀 재뿐이었다. 나는 그 재를 수습할 수도 없었다. 바람이 불자 왕이었던 괴물의 재와 내 딸이었던 아이의 재가 뒤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인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회색 가루들이 산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나는 빈손으로 산을 내려왔다. 입은 굳게 닫혔고 눈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내 가슴 속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그리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큼끔찍한 비밀이 자리 잡았다. 세상은 평온했다. 아침에는 어제와 다름없이 떠올랐고 사람들은 왕을 칭송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저 찬란한 왕좌의 밑바닥에 짐승의 피와 내 딸의 뼈가 섞인 재가 깔려 있다는 것을. 세월은 흘러 나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다. 나는 여전히 왕의 가장 충직한 신하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청렴하고 강직한 무관이라 칭송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밤마다 들리는 환청에 시달리며 섞여버린 재의 환영을 본다는 것을. 가끔 왕을 마주칠 때면 그는 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공범자이자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나를.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 속에 감추어진 지옥을 확인하고 지나칠 뿐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던가? 아니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이 덮어버린 침묵의 두께일 뿐이다. 나는 그 두께를 더하기 위해 오늘도 입을 다문다. 내 딸의 비명도, 괴물의 슬픈 눈동자도, 그날 밤에 타오르던 불길도 모두 내 침묵 속에 삼켜졌다. 언젠가 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날, 그제야 나는 딸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말해줄 수 있을까? 아비가 힘이 없어 너를 지키지 못했고 너의 죽음마저 팔아넘겨 구차한 목숨을 부지했다고. 바람이 분다. 섞여버린 재 냄새가 나는 바람이다. 나는 눈을 감는다.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진실은 선명해진다. 침묵에 삼켜진 역사, 그 비극의 끝자락에서 나는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